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사촌 형님한테. 사촌 형님이 그 서울대 성악과를 다니던 형이었는데 지금은 뉴욕에서 이제 지휘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한테 난 비틀즈 음악은 참 좋고 이해가 빡 되는데 고전 음악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한테는 고전 음악은 소음 같다. 못 듣겠다 그랬어요. 들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형님 말씀이 네 취향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현대미술을 바꾼 겁니다. 예. 현대미술은 왜 이렇게 난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네 취향인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라틴어 격언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데구스티부스 노네스트 디스푸탄둠. 그래서 취향에 관한 것은 논쟁거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현대미술이 어떻게 돼가는지 참 모르겠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이런저런 책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취향 따라가는 게 답이겠다. 저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 즐기면 되는 거지. 그 난삽한 현대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계속 도망가는데 미술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미술은 역시 어려운 거고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릴크리트 트라스바니아라는 타일란드 작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이 작가예요. 그래서 소호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 타일랜드 전통 음식을 차려놓고 이 갤러리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뭐 작가야? 지들끼리 모여서 밥 먹네. 이거 저는 이게 왜 작품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저기 홍대 앞에서 갤러리를 이제 여기 김성래 작가랑 같이 했는데 그때 저희랑 친분이 있던 이제 천호균 선생님 형제분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 천호석 선생은 이제 회화 작품을 하고 형인 천호균 선생님은 이제 퍼포먼스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벽에는 동생 그림 걸고 가운데 이제 선생님 무슨 작업 하시려나 했더니 뭐 키오스크도 갖고 오고 테이블도 갖고 오고 막 식기도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샐러드랑 뭐 전 부치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전시에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천호균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같이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 또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에 주목한 작업이로구나 해서 제가 속으로 탄독을 했어요. 야, 천호균 선생님이 대단하네.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런 작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작품이겠구나. 이 사람 지금 무지하게 잘 나가요. 지금 타일랜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비엔날레도 불려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이제 미술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술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우리 아마추어나 이런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은 혼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미술 그러면 현대 마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 근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미술도 현대 미술인가? 현대 미술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술판에서 얘기하기를 현대 미술 그러면 멀리 보면 인상주의, 가깝게 보면 피카소의 입체주의부터 현대미술로 치고 1980년대에 현대미술은 끝났다. 그 다음에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하면
컨 하면 함께 같은 이란 접두사고 템포는 시간이잖아요. 야, 너 걸어가는 템포가 너무 빨라 할 때 그 템포, 시간.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미술이다. 그래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태양이는 바닷가 풍경을 그린다든가 예쁜 모란 꽃을 그린다면은 이거 동시대 미술이라고 그러지 않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이 동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이슈를 가지고 그림으로 또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미술이라고 그럴지는 몰라도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이 개념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미술 하면은 오늘날의 미술도 다 현대 미술이냐 아니면은 피카소 이후부터 그 시대의 미술이 현대 미술이냐라고 이렇게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는 곧 예술이냐 또는 예술과 미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는 무엇이냐면 무관심적, 또 보편적, 무목적적,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장미꽃이 피었는데 이 장미꽃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핀 거죠. 가고 누구에게나 다 예뻐요. 장미꽃을 보고 그 짓밟고 꺾고 그러는 사람 없겠죠. 누구나 다 똑같이 아름답고 또 무목적적이에요. 장미가 하나님의 권능을 칭송하기 위해서 핀 건 아니죠. 그냥 지가 피어난 거지.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장미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장미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피어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의미도 없고 그래서 미와 예술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미는 곧 예술이고 예술은 곧 미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 아닌 건 또 아니죠. 네. 아름다운 걸 표현해도 예술이고 추한 것을 표현해도 예술이고 그래서 점점점 예술의 외연이 넓어져 갖고 옛날에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예술에 포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예술 중에서 여러 이제 그 세부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술, 음악, 뭐 문학, 뭐 무용 이런 거 다 떠나서 거기에 이제 미술도 예술의 한 분야가 되겠죠. 근데 미술을 옛날에는 우리는 서화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미술이라는 말은 근대에 와서 생긴 말이고 옛날에 다 서화라고 그랬죠.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글서 그림화 또 도화라고도 그러고 제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야 너 도화지 챙겼니? 예, 도화 시간에 뭘 그렸니 보자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보통 아트라고 그러고 또 미술과 일반 예술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술을 파인 아트라고도 그러고 또 일반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예술 그러면 복수형으로 아트라고도 그러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라틴어 아르스에서 나온 말이 아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라틴어 아르스라는 말은 그 이전에 히라보에서 나온 거죠. 테크네,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기술을 아르스라고 그랬고 히라보에서는 기술을 테크네라고 그랬어요. 그 훌륭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트 그러면은 예술이라는 뜻도 있고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서 아트 오브 스피킹 그러면 화술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마셜 아트 그러면은 호신술 그래서 군인 예술이 아니라 호신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트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 아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때는 옛날에는 예술가였던 거죠. 지금도 기술과 예술을 분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술은 기술자가 또 예술은 예술가가 이렇게 나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독일에 와서 오늘날에 지금 예술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안 돼서 계속 이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예술이 혼동돼 오다가 18세기에나 와서 겨우 독일 사람들이 오늘날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쿤스트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술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이 아트를 미술이라고 번역을 해서 아름다울 미화의 제주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제주다. 그래서 미술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미술 그러면 꼭 이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선입견에 꽉 잡혀 있는 거죠. 미술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미학은 일반적인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생리적으로 느끼는 미에 대한 느낌, 그것을 연구하는 인식론이 미학이고, 예술학은 말 그대로 미만 따진 게 아니라 예술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공유되고 소비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미학과 예술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술학이 18세기에 생겼거든요. 독일에서 쿤스트 위션샤프트. 그래서 이것이 미학에 같이 있다가 미학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술은 미학으로는 조금 분리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술은 미친 짓이다. 저는 한번 생각해보면 미친 짓 같아요. 돈도 안 되지, 명예도 없지, 권력도 없는데 평생 여기 매달려서 예술에 대한 정의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술을 정의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래서 미메시스, 여기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 관련해서 박찬영 선생님 전시도 하시고 모방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연을 모방한 게 예술이고, 그 자연은 또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이 삼라만상은 다 이데아의 모방인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썩고 죽고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최고의 이상 상태인 이데아의 모방인 그 자연을 또 모방했기 때문에 모방의 모방이라서 진리에서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이렇게 예술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플라톤이 쓴 국가에서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바로 이제 후대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카타르시스다. 카타르시스는 생리학의 언어죠. 우리가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배설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가서 보고 관람객들이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닥친 그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인간으로서는 그 참기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 연극을 보고 그냥 실컷 울고 나왔더니 그냥 속이 후련해.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오줌 막 화장실 못 찾아 쩔쩔매다가 겨우 이제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 살았다.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또 다빈치는 예술은 과학이다. 그래서 학문의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그 당시에 오늘날의 헬리콥터도 이렇게 디자인했고, 또 그 당시에는 금기 시대에 있던 인체 해부를 해서 근육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이렇게 스케치로. 칸딘스키는 추상회화의 아버지라 해서 이 컴포지션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남겨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추상화를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이죠. 모든 예술은 시대의 아들이며 우리 감정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 자기가 쓴 그 숲길이라는 책에서 거기 이제 여기서 예술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파르테논 신전 얘기야 그러면서 그래서 알레테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는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레테는 우리 레테의 강을 넘어가죠. 죽으면 레테의 강을 망각의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강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레테가 아닌 거니까 은폐를 지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술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존 케이지는 우리 플럭서스의 그 중심 인물이었고 그 당시 그 전위 예술가들의 맏형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제일 유명한 것이 4분 33초라는 작품이죠. 저게 이제 악보입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그래서 1악장은 이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뚜껑을 딱 여는 게 음악이 시작이에요. 가만히 있어.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다음 몇 분이 지나.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다시 닫아요. 그러면 1악장이 끝난 거예요. 잠시 있다가 또 뚜껑을 또 열어. 그러면 이제 그 2악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침서를 쓴 거고요. 예. 그때 지금도 그 존 케이지를 그 흠모하면서 존 케이지 4분 33초를 연주하는데 지금은 이제 관객들이 다 아니까 킥킥대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4분 33초 연주됐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뚜껑을 탁 열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잠시 이제 왜 저러나 하고 기다리다가 뭐 옆에 사람들 소금소금 왜 저러냐 그러고 뭐 기침하는 사람, 의자 삐걱대는 사람, 저 멀리 콘서트홀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서 시간이 갈수록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존 케이지는 그 모든 소음까지 일상에서 듣는 소음도 다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음악의 예술 갖다가 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그래서 이 플럭서스는 그 당시 이 전위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독일에서 만나서 라틴어 플룩수스, 그 영어의 플로우, 흐름이죠.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바로 유명한 우리 백남준 선생님도 플럭서스 멤버였고, 뭐 오노 요코도 멤버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플럭서스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예술가의 지금도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가 누구냐 그러면 주저없이 미술가들 중에서 아나 존 케이지 또 나는 마르셀 듀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라고 그러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요셉 보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존 케이지의 주장과 똑같이 모든 것이 예술이고 모든 이가 예술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나치 공군이었어요. 갖고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저기 폭격하려고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을 해갖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 이제 불시착을 해서 이제 비행기는 고장 나고 부상당해서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는데 부조종사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눈밭에서 이제 난 얼어 죽는구나. 난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히틀러에게 충성도 다 못하고 죽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타타르족 그 거기 동네 사람 코자크의 일파예요. 그 기마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요셉 보이스를 발견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천마 와서 어른 몸에 이제
기름을 막 발라갖고 막 마사지 해주고 또 펠트 천을 갖다 덮어주고 그리고 무당이 와갖고 북을 밤새 치면서 막 중을 외우고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포로 수용소에 있다 전쟁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이 철저하게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이 사람도 예술가가 된 거예요. 이제 군인에서.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강연, 하고 이런 퍼포먼스 이런 걸로 이제 또 오늘날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존 케이지하고 저기 마셀 듀샹 이외에 요셉 보이스하고 미국의 앤디 워홀 두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980년에 카셀 도쿠멘타 할 때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었어요. 그걸 7,000개의 사암을 같이 옆에다 세우고 그래서 저기 계신 김창곤 작가가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돌을 꺼내갖고 그걸 캐내서 우리에게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초시간적 존재를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을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도쿠멘터에 같이 돌 갖다 놓은 걸 보면서 김창곤 작가를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저기 묘목 심었던 게 오른쪽에 저렇게 지금 큰 거죠.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나무가. 그리고 이 요셉 보이스는 미국을 별로 싫어했는데 작품이 뭐냐면 나는 아메리카를 사랑하고 아메리카도 나를 사랑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미국 가서 이 퍼포먼스 작업을 하는데 공항에서 난 미국 땅 안 밟어. 이 오염된 땅 밟기 싫어. 그래갖고 이 들것에 실려갖고 이 전시장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코요테가 북미산 늑대예요. 그러니까 길들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아주 순수한 천연 그대로의 미국 땅.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서 미국을 점령하기 그 이전에 그 원시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걸로 이 코요테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코요테가 그리기도 하고 이러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거 뭔가 하고 담요를 잡아 물어 뜯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둘이 친구가 돼요. 예. 예,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앤디 워홀은 예술은 비즈니스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작품을 자기 작업실 갖다가 공장,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수없이 많은 그 조수들을 데리고 대량 생산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그 코카콜라죠. 그 많은 철학자들이 야 어떻게 이 질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게 이 엄청난 이게 뭐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다는 건데 이게 대단한 철학서를 갖다가 이 차이와 반복이 얘기했던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을 얘기했던 걸 어떻게 그보다 더 전에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 병으로 저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 난착한 그 들레즈의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했네. 예, 그래갖고 놀랬죠. 예. 그다음에 저 로만 오팔카라는 사람은 폴란드 작가인데 캔버스에다 1부터 계속 써나가요. 오른쪽 1, 2, 3, 4, 5, 6, 7에서 뭐 10만 7천 번 이렇게 막 계속 작품 제목이 1부터 무한대예요. 예.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숫자가 계속 써 있는 거죠. 그 캔버스에. 예. 그래서 시간을 그린 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로 자기 얼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35년 동안 찍은 거죠. 제가 35년 동안 매일 일어나서. 그러니까는 수없이 많은 수백 장, 수천 장의 자기 얼굴 사진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한 30년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예. 근데 중간중간을 다 속가낸 거죠.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차이와 반복이죠. 예. 그리고 모네는 1892년에서 3년까지 루앙 대성당 앞에 있는 카페에 가고
매일 또 루앙 성당의 표정을 그린 거예요. 똑같은 성당을. 이 사람은 로버트 라우셴버그라는 사람인데 맨 왼쪽 그림이 이제 캐년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캔버스 그림 밑에 주머니를 매다른 거죠. 그래서 조각과 저기 그 평면과 또 저기 박제, 새 박제를 붙였고, 그래서 입체와 평면을 처음 그때 결합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컴바인 아트라고,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렘브란트 그림 가니마데를 가니마데 납치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어린애가 가니마데고 저 독수리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독수리로 싹 변신해 갖고 새로 태어난 가니마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시종으로 삼아요. 그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저런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더군요. 백남준 선생 예술은 사기다 그랬죠. 그래서 뉴욕에서 바이올린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백남준 선생의 부인 구보다 시계코 선생님이에요. 구보다 시계코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문화 프로그램에서 백남준 선생이 작업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로 뉴욕으로 날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백남준을 이제 사귄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한테 나 이혼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은 그래 그랬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와서 두 분이 같이 살았죠. 백남준 선생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맛있다 했대요. 오이시였대요. 그래서 시계코 선생님이 장어덮밥을 해드렸는데 그거 다 드시고 맛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돌아가셨다. 시계코는 페미니스트 작업도 하고 또 그때 그 플럭서스에 같이 이제 지웃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버자이너 페인팅이라고 그래갖고 실제 몸쪽에다가 붓을 넣은 게 아니고 반지에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갖고 뻘건 그 물감을 묻혀서 이게 종이 위에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루이즈 브루주아라는 그 대단한 여성 조각가인데 이분이 이제 마망, 엄마라는 이름의 이제 작품, 이거 거미예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거미 알이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브론즈로 만든 건데, 이 거미는 다 종이 다 그런 거지만 어떤 종은 조미가 끝나면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데요. 하고 이제 거미 알들이 부화돼서 나오면 그 조그만 거미들이 엄마를 다 뜯어 먹어요. 지네들도 그런 종이 있죠. 그래서 엄마야 마망. 그리고 또 왜 엄마라는 제목을 줬냐면 거미는 이제 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 물레에서 실 뽑는 일이 그 여성의 그 가사 노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수없이 많은 여성 다 실 갖고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도 다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루이즈 브루조아는 그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작업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피에트라고 조그만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페니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남근을 페니스라고 그러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갖다가 팔루스라고 그래요. 팔루스는 그리스어로 페니스죠, 그냥. 근데 지금 루이즈 브루조아 할머니가 껴안고 있는 것은 이제 여자아이, 뒤에서 보면 여자아이 같이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예술은 다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자들은 그 전시회에 가서 꽃이나 가서 꽃 꽂아주고 커피나 끓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술가 그룹이 있으면 남자들은 다 작업 멋있게 해.
여자들은 그냥 그 예술가회의 꽃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루이즈 부르주아도 그 당시 그 남자 작가들한테 껴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여성 작가들이 왜 이렇게 전투적인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얼마나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아오고 예? 예. 2등 시민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갖고 옆에다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그 생각을 가지고 떠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호하듯이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 사진을 찍어준 게 로버트 메이플스토프라는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호모섹슈얼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에이즈로 죽었어요. 지금 이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성성, 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성성을 나타낸 자기 셀프 사진이에요. 근데 메이클소프가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모마에서 회고전을 열어주면서 야 이거 남자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위에만 팜프렛에 실었대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화가 영국의 화가죠. 데이비드 하크니. 예. 예술은 내 경험을 내 목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감히 건방지게 제 것도 껴놨어요. 예. 예술은 미친 짓이다. 저는 아마 생각해도 미친 짓 같아요. 돈도 안 되지, 명예도 없지, 권력도 없는데 평생 여기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예. 미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보들레르가 미쳐라. 그것이 여자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예술이든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아마 살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아방가르드 정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아방가르드의 상대 개념이 이제 키치예요. 그래서 키치는 독일어 키첸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싸구려로 만들다, 싸구려로 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가장 전위적인 것이죠. 아방, 앞에 있다. 갸르드, 그런 군대.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전위 부대라는 뜻으로 아방가르드가 이 프랑스어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키치는 싸구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발소 그림 같은 걸 키치라고 그러는 거죠. 이 김수영 선생이 한 말이 이게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문학을 그대로 예술로 바꿔도 그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예술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만약에 부잣집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유복하게 살았다면 내가 예술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놀기 바쁘고 권력잡기 바쁘고 세속적 성공에 더 연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모순덩어리고 부조리하고 이렇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거기에 대한 고민하다 보면 이 세상을 좀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다 보면 예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술 속에서는 그 꿈 꾸는 게 가능하니까. 예. 꿈이라도 꿔야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수영 선생의 말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본 그 아방가르드의 최초의 작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마네의 이 그림이 가장 아방가르드의 효시 같은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네는 사실은 인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큰형 노릇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인상주의에 집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막 되게 흥분했죠. 그 살롱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살롱전이 있었는데
살롱이 커다란 방을 살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살롱 그러면 룸살롱만 우리는 연상하는데 살롱이 큰 방이에요. 예, 큰 방. 그래서 귀족들이 18세기에 특히 귀족들이 그 손님 접대하고 파티하고 그러는 그 큰 방에서 음악 좋아하는 귀부인은 음악가들 초청해서 연주시키고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서 신앙 독회하고 그림 좋아하는 부인들은 거기서 화가 되어서 그림 그리게 하고 그래서 살롱이라는 의미는 지금의 전시회라는 음악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르 살롱 그러면 그 국가가 운영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전 같은 전시회가 르 살롱이었어요. 근데 이 살롱에서 대상을 받으면 로마상을 주는데 로마를 1년 동안 유학 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대주는 게 로마상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로마상을 받고 갔어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를리오즈, 뭐 비제, 뭐 이런 쌍쌍 이런 사람들 다 로마상 받고 이제 공부하고 왔죠. 근데 만해도 이제 그런 꿈을 로마상 못 받았죠. 상 받기커니 욕만 잔뜩 먹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거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정장한 두 신사 앞에 실오라기 하나 안 고친 저 여자가 뭐 하고 있냐? 저 창녀야? 그래서 이거 상당히 그림이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전시회에 그냥 와서 우산으로 찌르고 그래갖고 제 꼭대기에다가 달았대요. 그 당시 전시회는 오늘처럼 그림 한 장씩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다닥다닥 막 이렇게 남대문 시장 옷 걸어놓듯이 이렇게 그림을 전시했더라고요. 이 그림도 만의 그림인데 이 오른쪽에는 티지아노 그림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패러디해서 패러디 빠라 옆으로 다르게 그런 뜻이죠. 디레 말하다. 패러디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대 화가들이 해놓은 것을 갖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이런 방식으로 그렸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올랭피아는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창부들을 일컫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돈 많은 귀족이 이 인기 있는 창부한테 꽃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럼 지가 뭐 돈 많으면 다야? 이제 냉소적으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부르주아의 위선을 이제 꼬집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그 파리의 그 신사들은 또 이 그림을 엄청 싫어했대네요. 두 그림 다 무지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마네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대. 야 저기 마네 왔다 마네 막 그랬대요. 이 마네도 이거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이 동파나는 라파엘로가 동파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렸는데 요 밑에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마네가 이제 패러디한 거죠. 파리스의 심판은 트로이에서 온 그 파리스 왕자가 이쪽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헬레나라는 왕비를 만나고 한눈에 반해서 둘이 도망가요. 그래서 트로이로 둘이 이제 도피하니까 그 헬레나의 남편이 이제 분노가 그냥 막 뚜껑이 열려갖고 그리스의 모든 그 왕들을 갖다 소집해 도시 국가들을 회의를 열어서 여자 찾으러 가자. 그래서 10년 전쟁이 시작되죠. 네. 그게 일리어드고 다시 이제 전쟁 트로이를 한막 치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오디세이하고 그런 그 수많은 신화들의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그걸 다시 현대적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왜 그러면 유명하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스캔들을 일으켜서 좋은 그림이냐? 그게 아니고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갖다가 엄청 칭찬하기를 최초로 미술에서 매체를 의식했던 화가다. 회화는 평면 위에 그려진 물감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한 화가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앞서간 화가냐. 그래서 칭찬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 보면은 옛날엔 지금은 그림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그 린슈를 두껍게 발라서
앞에 텍스트가 안 보이는데 이 당시 만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안에 그 광목천이 다 이렇게 보일 정도였대요. 그림을 물감이 얇게 발라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물질성이라는 것. 그림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광목 판판한 그 따블로 위에 그려진 묻은 물감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현대미술에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물성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했어요. 물성 어쩌고 물성. 지금 대학생들 물성이라는 얘기 안 하더만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물성이 엄청 중요했고 작품 얘기하면서 물성 얘기 한 번씩 안 나오면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마네가 이런 그림을 납작한 그림을 그린 것은 그 선배 그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 모든 그림들 보면 다 배경이 있죠. 이렇게 배경이 있는데 이 벨라스케스는 배경 없이 이름만 딱 떼놓고 그렸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 판화예요. 우키요에라고.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림들이 서양으로 엄청 들어갔어요. 특히 자포니즘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문화에 아주 열광을 하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자포니즘에 열광했던 인상파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우키요에는 우키요에 에는 그림이고 우키요가 부세예요. 부세. 우리 옛날에 한강에 헤엄치러 가면 이렇게 고무 튜브 이렇게 기억나세요 혹시? 고무 튜브 바닷가에 헤엄치러 가면 고무 튜브 우리 이렇게 껴안고 헤엄쳤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기라 그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우기가 뜬다는 말이에요. 예. 예. 우기요는 뜬 세상. 이 뜬 구름 같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이다 해서 그 당시에 풍속화죠. 이 밑에 그림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우키요예요.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저기 바다의 풍경이 요즘 뱃사람들이고 배가 지금 파도가 가라앉을 것만 같아요. 멀리 후지산도 보이고. 근데 이런 그림을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열광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은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야 인상이래 인상 그래갖고 인상파가 됐다고 그러죠. 나쁜 말로 쓰였어요. 모든 그 미술 사조들은 대개 부정적인 을 쓴 거예요. 고딕성당이 딱 쓰니까 야 저건 뭐 좀 무시무시한데 고투적이야 고투적 그래서 고딕 됐고 로마네스크도 야 이건 로마스럽네 그래서 로마네스크가 됐고 바로크도 이거 찌그러진 진주 그림이 이거 이래 좀 과장스럽다 찌그러진 진주 같아 그게 진주가 됐고 인상파도 욕하는 말로 됐는데 그게 이 움직임의 이름이 됐죠 인상파가.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런 정말 칭찬을 받았다는 그림은 뭐냐?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요. 윌리엄 아돌프 무그로라고 우리 잘 몰라. 미술사 전공한 사람들이나 안 돼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 프랑스 미술협회 회장을 하고 아카데미 회원도 하고 그림이 너무 잘 팔려갖고 그냥 조수들이 막 그려주고 옆에서 엄청 돈 벌어갖고 그냥 그 명예와 부와 이런 거를 누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북으로 잘 모르죠. 고호 만에는 알아도 이게 바로 이게 아카데미즘이에요. 미술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다 그렸던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즘은 아방가르드와 대척점에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미술대학에서 애들 가르칠 때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 작가 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홍대 처음에 들어갔는데 1학년 애들 갔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철도실로 모여. 그래갖고 철도실 가면 이제 용접하는 실기실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빠따 맞는 곳이었는데 철도실로 모여 그랬더니 다리 딱 떨면서 야 니들 교수 말 듣지 마.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더라고요. 그게 아카데미즘은 우리의 창조력을 북돋지 않죠.
이제까지 쭉 내려온 전통 속에서 검증받은 것만 뒤따 잘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상주의에서 또 이런 후기 인상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고호는 미술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그렸죠. 예. 평생 그림 딱 한 점 팔아보고 미쳐갖고 자살하고, 이 왼쪽에 세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미술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그 동네에서는 저 생트 빅토아르 산이 저거 별 볼 일 없는 산이에요. 관광객들도 안 와요. 그 지네 동네에 있는 산인데 저걸 그냥 10년 넘게 주구장창 그리고 또 그렸어요. 대기를 그린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오늘날 그 현대 미술이 전개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끼친 분들이죠. 세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기 이 사람 왼쪽 이 사람은 폴 시럈이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인상파 화가예요. 그래갖고 인상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어요.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린다. 저놈들이 화가냐? 저놈들은 이 유구한 미술 전통에 욕보이는 놈들이다. 그 르누아르의 그 아름답고 통통하고 건강미 넘치는 그 누드를 보고, 야, 저 초록색 저게 뭐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서 별 악담과 갖은 비평들을 다 했어요. 그런 비평을 들으면서도 자기 예술 세계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후기 인상주의라는 그 전무법을 갖다가 개척해낸 폴 시럈이라는 화가가 맨 왼쪽 저런 그림을 있죠. In the time of harmony. 조화의 시대. 그래서 아나키가 어떤 지배, 어떤 권력도 없는, 완전히 우리 자유스럽게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사는 것을 갖다 아나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나키스트였거든요. 그 당시 아나키스트들 뭐 알렉산더 크로포트 이런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아나키스트가 됐었어요. 근데 이 시럈이 그런데 그 당시 화가들의 또 그 대부노릇을 하면서 작품도 팔아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시에테 데즈 아르티스트 앙데빵당, 인디펜던트 앙데빵당전을 이 사람이 만들고 10년 넘게 회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앙데빵당은 뭐냐니까 독립전이죠. 독립예술가협회. 독립전이 뭐냐면 심사도 없고 수상도 없어요. 누구나 다 거의 출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르살롱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야, 그래, 좋아, 알았어. 너희들 낙선 전시회 열게 해줄게.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낙선 전람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 앙데빵당 미술협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럈이 그렇게 그 말하자면 상당히 진취적이었고, 폭넓고 이해심 넓고 그런 큰 형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앙리 마티스 그림을 보면서, 마티스예요. 마티스를 보면서, 아, 자네는 참 그림 좋아. 내가 자네 주목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마티스가, 선생님 저 전시하는데 제 작품 보러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아, 자네 작품은 내가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호사, 정적, 관능이라는 그림인데, 이거 보고 이게 뭐냐? 이거 야수 같아. 그래서 세포브 그랬어요. 그래서 포비즘, 야수주의가 된 거예요. 아, 난 이거 네 그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나중에는 이제 이 마티스 그림을 보고 이해하게 됐다고 그랬대요. 근데 마티스가 또 이제 피카소를 또 귀여워했어요. 아, 스페인에서 온 친구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재주 있네.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마티스한테, 선생님 저희 전시하는데 와주세요. 그럼 가지. 와봤어. 그래서 이거 딱 보고서는 피카소가 깨스크세 스소데 귀부 그랬대요. 이게 뭐야? 입방체들이냐? 그래서 입방체, 그래서 입체주의가 된 거예요. 큐비즘이 된 거예요. 그 왼쪽 거는 브라크 그림이고, 같은 그 큐비스트, 오른쪽 거는 피카소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전위였다고, 아방가르였다고 그랬던 화가조차도 후배 작가의 그림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현대미술을 함부로 이해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907년 이때부터 현대미술이라고 할 정도로 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모마의 그림 높이 한 이 정도 될걸요? 예, 정말 꽤 크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효시가 되는 그림이죠. 이거 탈코드. 이거 사람들한테 기대 못했어. 이게 유치한 그 분홍색으로 이게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그림이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디코드. 서로 어떤 것을 갖다 이해하는 최소한의 규범, 규칙, 이걸 갖다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코드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자기 내각을 꾸밀 때, 야, 코드 인사한다고 막 말들 많았잖아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규칙과 이게 있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눈 맞춰 이러면 술 먹으러 가자. 그게 코드잖아요, 지네들끼리.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런 거야라는 코드를 갖다가 무너뜨려서 디코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바로 아프리카 흑인 조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잔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거. 그러니까 이 똑똑한 그 피카소가 아프리카 토인 조각에서 가지고 오고 또 세잔의 그 미술 이론에서 가져와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 보면은 옆 얼굴 같이 났죠. 예, 눈도 옆으로 달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가 한 화면에다 같이 병치시켜 놓는 거죠. 이것은 브랑쿠시 조각이고, 이것은 브랑쿠시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모딜리아니 조각이고, 나머지 셋은 다 아프리카 토인 조각이에요. 유럽에서 막 배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실어왔대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작가들이 이거 토인 조각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표현주의, 입체주의, 야수파 수없이 많은 그 당시 현대미술 유파에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쓴 거죠. 자기네 것처럼. 바로 이 세잔입니다. 피카소에 엄청난 영향을 준 화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추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갖다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머리통은 구, 목은 원통, 또 팔은 종아리는 원추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거죠. 네.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서는 큰 획기적인 변혁이었죠.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세잔의 이 풍경을 보면은 방향을 다 이렇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좀 내려다 본 거, 그러고 다 한 화면에다 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힌트를 얻은 피카소가 아프리카 흑인 조각, 세잔의 독트린을 갖고 이체파를 이제 구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림, 이건 단원 김홍도가 그린 적벽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보통 삼원이라고 해요. 삼원. 우리 동양화에서는 고원 높이 올라다보고, 평원 멀리 앞을 내다보고, 심원 밑을 내려다보고,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원근이 한 화폭 안에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양의 원근법은 주체가 보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양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책거리 같은 그림 보면 앞에서도 보고 이게 역투시법 도법이에요. 투시법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이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도 보면 투시법이 무시되고 있죠. 이거 그림은 이쪽 방향에서 봤는데 이 창문은 또 반대 방향에서 봤고 그 지붕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고, 그래서 투시도법을 갖다가 이제 애초에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야 서양 미술이 투시도법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투시도법 같은 건 이제 우리한테 고려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 그림도 꼭 주체의 입장에서 본 그림만 그렸죠. 그 투시도법이라는 게 내가 바라본 입장에서의 그 대상. 근데 동양화는 그렇지 않았죠. 예. 자기가 아는 걸 그렸고 상대방에서도 볼 수 그 투시도법을 그 무시하는 해체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동양을 베끼고 동양을 새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피카소의 그 유명한 게르니카죠. 그래서 이 피카소의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한 그림이었죠. 이거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이 그림도.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유명한데 이 그림은 덜 유명해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죠. 6.25 때 우리 정부가 그 민간인들을 다 빨갱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예. 그걸 보고 피카소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렸는데 이 그림을 패러디한 거예요. 1808년 나폴레옹 군대가 마드리드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 만세 하면서 이 사람은 죽는 거고 여기 뭐 아기도 있고 엄마 임신한 부인도 있고 그러는데 마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엔 본부에 그래서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생겨난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처럼 파리를 갖다가 파리 시민들이 다 점령하고 정부를 쫓아낸 상태에서 꼬뮌을 만들어서 꼬뮌 함께 나누고 함께 한다라는 뜻의 꼬뮌을 만들었는데 그때 광주가 말하자면 꼬뮌이었죠. 그 꼬뮌을 하면서 그때 그 아방가르드의 말이 생겼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순전히 이 순수한 예술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 참여해서 이 세계를 개혁하는데 그 보탬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공산당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 탈당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예술가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들이 강했고 그 20세기 그 전위 예술에 큰 공헌을 했던 게 러시아 전위 미술이죠. 그래서 요 말은 마티스가 한 얘기인데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이 돼요. 작가는 색채와 형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색채와 선이 자신과 여타의과의 관계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가 핑크색을 갖다 그렸으면 그 핑크색의 옆에 핑크가 노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랑을 찍겠다가 아니라 핑크색이 노란색을 내 옆에다 붙여.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형식주의를 갖다 잘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형태는 어떤 색깔이 맞겠고 어떤 색깔에는 어떤 선과 면이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피카소도 나는 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 나는 삶을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이것이 모더니스트의 강령이 된 거예요. 서사성을 은폐, 이야기, 그림에서 이야기를 빼는 거죠. 지금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카루스라 그러지만 얘가 지금 이게 제목이 이카루스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나는 건지 춤추는 건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건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야기는 중요하죠. 서사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형식 자체, 빨강과 파랑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 선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그 형식 자체를 게 그것이 곧 바로 예술이었던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표현주의 그림들도 나오고 우리 좋아하는 뭉크 그림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점점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 내면에 있는 불안, 울분, 고독, 분노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막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냈다서 표현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독일에서 특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라디미르 따틀리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제 추상 작업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세 번째 그 회의를 할 때 그 공산주의 그 회의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이런 식으로 만들 50m 높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모형만 지금 남아 있어요. 따틀리는 공산주의 그 예술 동맹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공산당에서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나움 가보랑 안토안 페소네라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와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왼쪽에 가보는 독일에서 살았고 오른쪽에 펩스너는 프랑스에서 살아요. 다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런 추상 작업들을 두 형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구축주의라고 그래요. 작품도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공간 속에 구축. 그게 급기야 어떤 것이 되느냐? 이 까지르 말레비치라는 그 러시아 화가는 검은 사각형을 그려요.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돼 갖고 이렇게 균열이 갔는데 그냥 깨끗한 그냥 시커먼 색을 캔버스에다 떡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전시의 모양. 이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내 그림이 가장 최고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수프리마티즘, 절대주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작품 제목도 검정 절대주의적 정사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환영주의의 사형 선고. 모든 그림, 만약에 여인을 그리고 꽃병을 그리고 나무를 그렸다 하면은 그것이 환영, 일루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하게 똑같이 나무를 한 그루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네의 주장처럼 평면에 그려진 물감이 우리를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영이라고 그러고 환영. 도깨비 환자에 그림자 영자예요. 환영이 현실과 진실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거죠. 그건 예술은 그러한 눈속임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말레비치는 그것을 다 부정한 거예요. 환영주의. 그런 환영과 일루전이 없어지니까 이야기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로지 그 매체가 갖고 있는 물질성만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던 아트는 열심히 이 일루전과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와 환영을 지어온 거죠. 이 그림은 1793년에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걸작을 남겼는데, 이 장폴 마라라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 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로 그 당시 신문 발행하고 세계 최초로 이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루이 16세랑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귀족들을 1800명 가까이를 죽여요. 1790년에 9월 달에 무지막지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냥 온 그 파리시 내가 다 피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계속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리고 단두대 기요틴이라는 박사가 빨리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단두대였고, 그래서 그게 기요틴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목이 잘려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주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롱드파, 하나는 자코뱅파였는데, 지롱드는 저쪽 프랑스 서쪽에 있는 그 지롱드라는 그 지방, 우리나라 지금 뭐 한 충청남도쯤 될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롱두파라고 그러고, 자코뱅당은 파리에는 자코뱅 수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코뱅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라는 자코뱅당이었고, 자코뱅당은 급진파예요. 이렇게 이들이 권력 잡아서 수없이 죽인 거죠. 그 지롱두파는 온건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당파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근데 마라가 자코방의 그 영수사가 돼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 샤를로트 꼬데라는 그 지롱두파의 여자가 지롱두파에서 주는 비밀 전갈이 있으니까 마라를 만나게 해달라. 갖고 마라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라는 피부병이 있어갖고 이렇게 유황을 푸른 물에서 몸을 담그고 모든 사물을 봤는데 마라한테 쪽지를 주겠다고 가갖고서는 칼로 다 찔러갖고 마라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그 개혁주의자였던 마라가 죽고, 그다음에 당통 로베스피에르 이렇게 그런 과격파들이 자코방에서 프랑스 그 혁명 정부를 이끌었는데 두 사람 다 당통도 단두대로 가고 로베스피에르도 또 단두대로 가서 그 급진파 그 프랑스 혁명 정부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근데 마라는 그때 이 사람은 열렬한 그 공화주의자로서 앞장서서 이제 그 공화주의와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왕이 되죠.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나폴레옹한테 붙어.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그래갖고 나폴레옹의 궁정화가가 돼갖고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루브르에 가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장면을 그 기록화로 그렸어요. 갖고 그 프랑스 미술계의 가장 최고 권력이 돼갖고 좌위주의하고 수없이 많은 제자를 길러대고 막 그랬네.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갖고 엘바 섬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잽싸게 튀어 갖고 벨기에를 도망갔다가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프랑스 그 신문들이 야 악마 탈출했다 막 그래. 점점 엘바 섬이 지중해에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올라오니까 이 프랑스의 신문의 논조가 다 바뀌어. 사설들이 점점 나중에는 우리의 위대한 황제 돌아오시다라고 끝나. 악마 탈출하다가 그러니까 싹 벨기에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폴레옹한테 붙어갖고 또 이제 권위를 다시 누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지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그 프랑스 혁명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그림 하나로 다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이 마라를 갖다가 순교자처럼 아름답게 그렸죠. 이게 바로 이게 일루전이고 이 일루전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전통은 일루전과 내러티브의 미술 전통이었던 거죠. 이걸 갖다가 계속 깨부신 게 현대 미술이에요.